안녕하십니까. 핵융합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핵융합의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핵융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태양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우리 낮에는 태양을 볼 수가 있고 밤에는 이렇게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궁금했죠. 도대체 태양은 왜 이렇게 밝게 빛날까? 밤하늘 별은 왜 이렇게 빛날까? 그리고 에너지원도 따져보면 태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겨우 10억분의 1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밤하늘의 별에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항성들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게 또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도대체 우주의 이 많은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별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핵융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별들의 에너지의 근원이 핵융합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요. 일단 핵융합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우리가 구현 가능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 구슬 두 개가 있죠. P는 프로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양성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구슬 N은 뉴트론, 다시 말씀드리면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프로톤 하나와 뉴트론 하나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듀테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톤이 하나 있고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있을 경우 바로 다음과 같죠. 프로톤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전자가 있을 경우 우리가 듀테리움, 우리말로는 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중성자가 하나가 더 붙어서 프로톤 한 개와 뉴트론이 두 개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건 중성이 이제 기체 상태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를 하나씩 떼어버린 상황이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톤과 뉴트론만 있는 경우, 전자는 없는 경우를 우리가 듀테론이라고 기억합니다. 중수소인데요. 중수소의 원자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떼어버린 이 원자핵의 상태, 프로톤 하나와 뉴트론 두 개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트리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우리가 핵융합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둘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둘이 만약에 핵융합을 일으킨다. 다음과 같이 꽝 일으켰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인데요. 반응 후에 보시면 자, 파란 구슬 뉴트론은 하나, 둘, 세 개, 반응 후에도 세 개. 그 다음 노란 구슬도 이렇게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보면 이 파란색이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뉴트론이 중성자 하나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들 4개는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걸 우리는 헬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자를 떼어버리면 우리가 원자핵만 살펴볼 경우에 우리는 알파 파티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듀테리움, 중수소와 삼중수소 둘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중성자와 알파 파티클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살펴보시면 반응 전과 후에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그냥 뭐 새로운 원자핵이 생겼다라는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질량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 구슬 개수가 아까 같았으니까요. 이 질량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질량이 이만큼 줄어들었죠. 자, 이것을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바로 이 할아버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죠.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칠판에 굉장히 유명한 식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E는 mc의 제곱.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살짝 변경을 하자면 델타 E는 델타 mc의 제곱. 다시 말씀드리면 델타 m은 질량의 변화량. 자, 이만큼 되겠죠. 질량의 변화량.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 그렇게 되면 델타 E, 결국 에너지가 얻어진다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 변화량은, 질량의 변화량은
굉장히 작아서 사실 측정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빛의 속도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서 곱해주기 때문에 이 값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이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 다시 말해드리면 mass defect, 그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로 변환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와 같은 이런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은 서로 합쳐져서 핵융합을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반대로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큰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은 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쪼개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반응 전과 후에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걸 평화적으로 우리가 이용한 게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고, 한꺼번에 이 핵분열 에너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원자폭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융합을 해서 질량 결손을 해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인류가 이제 사용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핵융합 에너지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자, 아까 원자력 핵분열 에너지와 비슷한데요.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와 같은 원소들은 서로 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한꺼번에, 이 에너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사용하게 돼버리는 게 바로 수소폭탄이 되겠고, 이걸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걸 제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발전소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소폭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마크 17이라는 이제 수소폭탄의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는데요. 그때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 당시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또는 소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이제 되어서 서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 환태평양에서 이제 코드명 아이비 마이크 이제 핵실험을 수행하게 되죠. 11월 1일에. 그래서 미국의 승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이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핵융합 에너지를 좀 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융합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제어함으로써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핵융합 에너지는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핵융합 에너지가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욕조죠. 우리 이제 집에 있는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에 보통 가지고 있는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요. 자, 이 욕조에 우리가 바닷물을 한 절반 정도 넣었다라고 하겠습니다. 45리터 정도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에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바닷물인가? 그리고 왜 리튬 배터리입니까?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융합 연료를 우리가 이 바닷물과 그리고 리튬에서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 양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것인가 계산해보면 석탄 40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이 잘 안 옵니다. 도대체 40톤의 에너지면 어느 정도 되는가 석탄. 자, 그래서 좀 따져보면 이게 대략 한 200메가와트 정도 에너지를 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럼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이 5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하시고 인터넷도 하시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전등도 켜고 등등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55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단지 이 리튬 배터리 그리고 이 욕조 절반 정도 물에서 나올 수 있다. 바닷물에서 물에서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0만 톤의 석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이 기차의 한 량에 해당되는 건데요.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이게 2만 1010 레일카 로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이 정도 200만 톤에 해당되는 게 이 석탄이 이제 기름, 오일에 한번 비교해 보면 오일은 대략 130만 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배럴로 치자면 100만 배럴. 이거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큐빅미터로 바꿔보면 160만 큐빅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기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서로 같고요. 이건 뭐와 같냐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비교를 하자면 30톤의 우라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일카 이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가 맞먹고요. 이걸 만약에 핵융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6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에서 싣고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핵융합에서 나온 에너지가 정말 효율이 좋구나. 다른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원자력,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효율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면 자, 바닷물을 한 50개 컵에 담았어요. 그게 뭐가 같냐면 석탄 2톤에 해당되는 거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골무입니다. 여기 우리 뭐 바느질 할 때 손에 끼우는 골무 그 정도의 중수소가 있으면 이게 마찬가지로 20톤의 석탄에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효율이 크구나. 아주 작은 연료만 가지고도 굉장히 에너지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년간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연료별 소모량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유연탄입니다. 220만 톤이고요. 그 다음 석유는 150만 톤, LNG는 110만 톤, 우라늄은 30톤, 핵융합 10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적은 연료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아까 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목적은 뭐가 되냐면 자, 결국은 바닷물을 가지고 핵융합이 지금 우주에서 별이나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태양이나 별을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를 얻겠다. 이게 바로 핵융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구 위에 이렇게 태양을 짓겠다는 거죠. 작은 규모로. 정말 태양같이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 하나 만들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죠. 그런데 왠지 좀 이상하네요. 그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예, 아이언맨. 예, 극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 자,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언맨. 그럼 이 아이언맨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보시면 여기서 뭐 막 나가죠. 빔 같은 게 나가고. 여기서 에너지원이 여기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아이언맨의 에너지, 이게 바로 핵융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핵융합과 살짝 다른 형태이긴 한데요. 어쨌든 핵융합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뭐 전투를 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뭐 기름 떨어졌어요 라면서 기름 넣거나 또는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진 않죠. 굉장히 작은 연료를 넣고도 아주 오랫동안 이걸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융합이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아이언맨과 같이 작은 초소형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2013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송강호 씨가 나왔었는데요. 설국열차. 이 설국열차에도 사실 핵융합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국열차의 기차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게 봉준호 감독이 그렸다라는 설계도입니다. 설국열차에. 쫙 굉장히 긴 기차죠.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투를 그린 영화인데, 이 앞쪽에 이제 엔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엔진이 바로 핵융합로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기차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뭐 석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융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대형 기차를 계속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핵융합로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